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톨릭 심장재단 이사장 정욱성입니다. 2022년 세 번째 코액트 제주 밸브 심포지움에 오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전국의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주 밸브 심포지움은 밸브와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 인터벤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제주에서 엑스퍼트 선생님들이 모여서 릴렉스하면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경험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주 밸브 모임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타비가 금년 5월에 급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긴 이슈들, 또 국내 타비 전문가들의 실제 직내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주 밸브를 준비해 주신 서울성모병원 장교육 조직위원장과 황병희 교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려운 시기에 심포지움을 지원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중재 관련 디바이스 업체, 제약사, 또 가심 직원, 서울성모병원 캣방 식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2022년 제3회 코악트 제주 밸브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2022년 한국 타비의 커런트 스테이터스와 퓨처 퍼스펙티브에 대한 디베이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서울 성모병원의 정욱성 장교육 교수님, 그리고 충북대병원의 배정환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션 1 아마 국내 타비 현재 현황, 그다음에 이슈, 미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픽은 충북대 배정환 교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5월에 타비가 급여화가 됐습니다. 여기 생긴 여러 가지 이슈를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배정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학회하시면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앉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타비를 한 번도 안 해본 유일한 의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병원은 7월 1일부로 지금 타비 실시 기간이 됐습니다. 근데 타비 일을 좀 약간 지겹게 오래 해버렸습니다. 이 타비 급여화는 진짜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일이 있어 왔는데 이 심장학회 전 이사장님이신 김기식 교수님, 그리고 요번에 김효수 교수님, 그리고 늘 도와주시는 김보은 교수님하고 심장학 연구재단 중재학회 최인호 이사장님께서 이제 6월 31일부로 이제 떨 이사장이 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7, 8개월 동안에는 심평원 직원들이랑 얼굴을 익히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실무를 많이 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뭐 고영국 선생님, 박도구, 강도윤, 그리고 마지막에 황병희 선생님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제가 뭐 아무 일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2년 동안에요. 이 타비가 거의 우리나라는 그냥 완전히 스트러글링 히스토리로 들어왔죠.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이게 기존 기술과 비슷한 거냐 아니면 신의료냐 이렇게 떨어지는데, 신의료로 가면 내과에서 이제 이 사람이 유효성 평가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내과에서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9월까지 저위험, 중위험 대상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책까지 다 이제 연구를 냈죠.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뭐 흉부외과, 심장내과, 예방의학과 이런 데 선생님들하고 내과 직원, 심평원 직원까지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백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레지스트리 분석을 통한 재평가 연구를 하고, 그래 결국엔 뭐냐면은 이 타비라고 하는 게 서저리에 비해서 못하지 않다. 이게 이제 결론을 계속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2020년 9월 달에는 이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흉부외과에서 계속 고위험은 그렇다 치고 저위험하고 중위험은 처음에 2014년 15년에 시작할 때는 사람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프로시저다. 그리고 이런 거는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외국인이지 한국인에는 없지 않냐. 그렇겠죠. 달 착륙했을 때 한국인 한 사람이 무슨 데이터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저위험, 중위험까지 결과서를 냈으니까 내카가 이거를 내면 심평원은 대부분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유효성 평가 끝나고 전문가 자문 이게 어마어마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건정심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치료전문위원회, 행위전문위원회 하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전문위원회에 또 일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장학회에다가 의견 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뭐 우리가 이렇게 했죠. 수술 불가능 고위험군은 환자 부담금 5%로 해달라. 중위험군도 환자 부담금 5%로 해달라. 저위험군은 50%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중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뭐 75세에서 80세까지 STS 4에서 8%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최인호 교수님께서 맨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 80세 이상은 어떻게 하든지 급여권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뭐 이제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심장학회에서 얘기한 게 반영되겠다. 이거는 반영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해가지고 거의 최근 한 2년 동안 회의를 한 10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쪽도 많이 하고 외부로도 계속 만나고요. 2020년 10월 달에 뭐 이렇게 심장학회 4명, 흉부외과 4명 막 이렇게 잔뜩 모여가지고 이제 이 처음에는 이렇게 20명씩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점점점 사람을 줄여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은 양대 학회 이사장만 들어와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의 구조는 사실은 한국에서 거의 없었던 구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STS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그걸 가지고 자꾸 위험들을 논하는 건 이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다 했고, 흉부외과 학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STS 스코어에 이미 연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연령으로 갈라내지 마라 라고 하는 식의 발언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카에서 중조위험군 결과가 나왔지만 이거는 외국의 연구 결과로 우리나라의 현실은 반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흉부외과에서는 계속 급여 확대를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평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80세 이상을 수술 고위험으로 무조건 넣으면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므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연령으로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건 위험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한 200번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임상지침이 그 회의를 하는 동안 2번이나 개정이 됩니다. AHA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이 기준으로 가고 SS 스코어는 2번째로 나가서 되고, 2020년 3월 달에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75세 미만은 사바를 우선으로, 80세 초과는 타비를 우선으로 하고, 이쪽에서도 SS 스코어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게 아나토미가 타바에 맞고 나이가 80세 이상이 되면 타비를 먼저 해라 이렇게 돼버렸고, 2021년 말에 아주 끝판왕 임상 지침이 나와버립니다. ESC에서 나오는데 75세 이상이면은, 그리고 타비의 슈터브란 몰폴러지라면 타비를 먼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고, 회색 지대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하트팀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2022년 4월 18일 날 이게 어마어마한 급여 예정안이 나옵니다. 이 고시 예정안이 나오면은 상당 부분 진전이 돼가지고 이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상태가 되면 거의 이제 발효가 되는 건데요. 그때 보면은 8% 이상 80세 이상이면은 2개 중에 하나면은 5% 급여로 가겠다 이렇게 되고, 그렇지만 그거는 심장 통합 진료에서 흉부외과 2명이 전부 다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임파서블 투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5% 본인 급여로 가겠다. 4에서 8%는 50%, 4% 미만인 80%로 한다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인디케이션이 대부분 생기거든요. 특히 비싼 시술이라든가 고위험 시술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급여가 되고 이럴 때는 급여가 안 되니까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금기 사항이죠. 근데 이게 막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갔어요. 상행 대동료가 45mm 이상이면은 타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들어가고, LV 다이나믹 옵스트럭션이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바이커스피드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전향적으로 완전히 흉부외과 의견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타비에서 바이커스피드 밸브 같은 거는 이미 한 30%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고, 이 환자를 잘 골라내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죠. 근데 위에 있는 6가지는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좀 곤란하죠. 타비를 하기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회의 요청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확정으로 되거든요. 5월 1일 고시기 때문에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날 이걸 낸다는 얘기를 듣고 13일 날 이제 저희는 이제 끝판 회의를 하겠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 반에서부터 거의 밤 9시까지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예비급여과 사무관하고 심평원 파견 주무관, 배장한, 서존, 강도현, 그리고 황병희 교수까지 서울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금기증 7, 8, 90을 삭제를 해라. 통합진료 원칙을 다시 만들고
흉부외과에 입원한 CVIS 환자는 탑이란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가기 때문에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트팀 디스커션이라는 게 탑이의 급여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고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갖다가 제공하는 방법을 찾는 거기 때문에 흉부외과에 입원한 환자도 수술을 하기 전이라면 하트팀 디스커션을 올려가지고 탑이와 수술을 다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돼 있고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패스웨이를 갖다가 타게 해달라고 했고 응급일 때는 탑이의 통합 진료를 간소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가 진료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서가 이제 개정안이 나오면 저희가 수정안을 이렇게 만들죠. 만들고 뒤에다가 검토 사유를 갖다가 막 잔뜩 붙입니다. 이거 하는데 뭐 하룻밤 또 밤새는 거죠. 그런데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학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다가 탑이 실시기관에다 이메일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학회 의견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손을 보셔가지고 예비급여과에다가 팩스로 다 넣어달라, 접수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비급여과하고 이제 심평원에다가 팩스가 하도 밀려드니까 그쪽에서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학회에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관에서 말씀해 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그쳐가지고 결국엔 그러면 5월 1일 되기 3일 전에 정부에서는 다시 만들어가지고 보냅니다. 불수용, 이거는 수용 뭐 이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7에서 10은 확실히 성격이 다름인데도 불구하고 금기증으로 묶여 있다 보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통합진료의 부분으로 옮기고 금기증엔 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7, 8, 9, 10은 일단은 금기증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일부 수용 뭐 이렇게 돼가지고 왔고 그리고 예비급여과의 얘기는 결국은 뭐였냐면은 보험 기준 확대를 위해서 2년 동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거는 자기 과의 동력이 떨어졌다. 결국은 뭐냐면은 보험 급여가에 상정이 될 테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하라는 쪽으로 돼버렸죠. 그리고 응급에 대해서는 통합진료 간소화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고시까지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시안을 이렇게 내고 3개월 정도 관찰을 해가지고 급여 상태를 봐서 8월이나 9월 달쯤에 재논의를 해가지고 응급일 때 통합진료를 어떻게 할지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박아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선생님들이 쓰시고 계시는 고시가 나오게 되었고 여기에 7, 8, 90이 있었던 건 뭐냐면 금기사항에서 빠져가지고 통합진료 때 주로 다뤄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통합진료를 잘 하시면 문제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 대퇴동맥 접근을 하면은 이 총 소요 비용이 3,300만 원입니다. 행위료가 56만 원밖에 안 돼요. 치료 재료 값이 3,300만 원이 되고 환자 부담분은 뭐 이렇게 되는데 AVR을 하게 되면 총 소요 비용이 일단 600만 원이라고 잡혀 있고 치료 재료도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행위료는 5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거죠. 그리고 비봉합 탑이 같은 것도 치료 재료는 1,100만 원, 행위료가 220만 원이니까 우리의 4배가 되거든요. 이런 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거를 보면은 저희가 이게 1월 달에 제가 보냈던 편지인데 예비급여과에 있는 사무관한테 몇 가지 자료를 갖다 보낸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2012년 14년부터 탑이의 수가가 움직이질 않았고 전립선 생검술보다 낮은 수가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멜로디 밸브 삽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가가 많이 올랐다. 이걸 보시면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탑이의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가 5,600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맥 판막을 풍선으로 늘리는 것은 3,800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맨 마지막엔 11,000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웃기는 게 탑이 넣기 전에 볼룬엔지오플라스티로 늘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수가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수가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주시술보다 부시술이 훨씬 더 행위료가 높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해결을 해가지고 심근경색증 수가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 3주 전에 우리랑 논의를 계속 이어왔던 흉부외과 학회가 학회를 했습니다. 학회를 해가지고 이제 김경환 이사장께서 기자 간담회를 하셨죠. 여기서 굉장히 프로보커티브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탑이 얘기를 합니다. 탑이가 급여화가 상당히 됐다. 그런데 최근 시술로 가능한 탑이가 도입되면서 고위험 환자에 대한 긍정적 결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프로시저라는 얘기까지 했던 적도 있었는데 갑자기 탑이를 자기들이 하겠다. 탑이의 관리과를 순환기내과에서 침습도가 높기 때문에 흉부외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적정성 평가를 국가에서 해가지고
옛날에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평가하듯이 평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 진료라든가 의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국가에다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전문가로서 할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 평가처럼 국가 주도로 관리하는 게 낫다. 이게 계속 이렇게 국가주의를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2010년에 있었던 혈성 심장질환 평가가 뭐 그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레프트 메인이라든가 뭐 스텐트 3개 이상 넣을 때는 흉부외과 도장 찍어야지 넣어준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게 재현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심장외과 의사가 타비를 한다.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한국 의사들은 타비를 못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하겠다고 달려들면 이게 좀 옳은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좀 기분이 그렇게 썩 편치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나갈 바가 이런 건데 STS 스코어를 버리고 75세 기준으로 급여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번 타비가 재평가 기간이 보통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재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1년 후 재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달 되면 또 저희가 어마어마한 홍역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때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75세까지 급여 확대를 하는 것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와도 같은 정도의 오열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 금기증을 자꾸 만드는 건 옳지 않죠.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아니고 급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기증으로 넣어버리면 그 환자들은 그 치료를 못 받게 됩니다. 비급여로도 못 받게 되고 그 시술을 한 의사는 불법을 저지르는 의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심장통합진료팀은 타비를 할 수 있게 흉부외과 의사들이 순환기내과 의사들한테 도장을 찍어줘갖고 니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그게 구조가 아니고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고 흉부외과에 입원을 해도 결정적 치료 방침 결정 때는 통합진료팀에 상정을 해야 되는 거죠. 타비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 타비에 대한 심장통합팀의 논의를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제가 얘기했던 거는 심초음파 전문의하고 흉부외과 전문의 한 명 한 명이 전화로 그냥 해결을 해주면 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응급이 뭔지 적응증 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수가 현실화는 결국은 뭐냐면은 공급의 지속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못하게 해요. 그걸 왜 하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들한테 최적의 치료를 갖다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국민이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국가의 정책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수가를 현실화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5월달이 재평가입니다. 저는 뭐 언제 선생님들 받들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론 부분에 그쪽을 확대할 수 있게 노력을 할 거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듯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컨퍼런스로 여러 의료진들에게 좋은 지식을 갖다가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 코아트 선생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발전하실 기원합니다. 네, 배장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배장한 교수님께서는 그 지난번 우리 중재학회 최인호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과 같이 보험이사로서 한 2, 3년간 정말 이 타비를 급여화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그런 고생담을 들려주셨고요. 또 제가 이제 심평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심평원 직원들이 우리 배장한 교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중재 의사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아마 또 우리 최동원 이사장님 체제하에서도 보험이사를 또 맡으셨죠? 네, 우리 중재학회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정환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그런 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퓨처 퍼스펙티브를 다루고 있는데 두 번째 주제는 인천 성모병원의 최익준 교수님께서 이제 최근에 로리스크 영 페이션트에서는 어떠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어떨지 그게 가이드라인을 바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익준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성모병원의 진최익준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너무 어려운 주제라 제가 뭐 답을 오늘 제가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뭐 사바 대비해서 타바가 이제 좋은 장점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시술 이후에 이제 APB 발생이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발생이 적고 블리딩 이벤트가 적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이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삽입이라든지 이제 컨덕션 장애가 생기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파라베블라 리키지가 마일드 이상의 파라베블라 리키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하이퍼 어티니트 리플렉스 시크닝 같은 스럼보시스 관련된
연관된 이벤트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코로나 액세스에 이제 제한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로우 리스크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제 랜드마크 스터디 두 가지가 이제 파트너 3와 에볼루 로우 리스크가 이제 2019년도 NEJM에 나오면서 미국의 FDA에서도 이제 로우 리스크에서 타비를 이제 승인을 하게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서저리에 비해서 타비가 이런 여러 가지 데스 스트로크 리하스피탈레이션 이벤트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볼루 로우 리스크에서는 넌 인피리어티를 수술에 대비해서 타비가 넌 인피리어하다는 것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영에이지에서는 수술을 권유를 더 페이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령에서 이제 타비를 더 권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로 서지컬 리스크에서는 수술, 영에이지에서는 아직도 수술이 더 페이버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직까지 나이를 두고 나이가 80세 이상에서는 탑이, 그다음에 60에서 80에서는 둘 다 가능하고 65세 이상에서는 수술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75세 이상 이하로 나눠서 이제 수술 탑이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19년도 이제 NEJM의 두 페이퍼가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탑이 시술이 해가 갈수록 점점 이렇게 볼륨도 늘어나고 사이트도 늘어가고 인디케이션도 점점 확장을 하고 있어서 로우 리스크에도 2019년도 이후에는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AVR 숫자는 뭐 거의 비슷한데 이 탑이 숫자 그 시술은 건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2019년도 이후에는 로우 리스크 탑이 환자한테서 탑이가 이제 어프로브 되면서 수술을 이제 앞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쪽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제 AVR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수술은 큰 차이는 없고 탑이가 계급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AVR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이 수술보다는 탑이를 많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이슈가 이제 듀러빌리티라든지 바이오카스피드, 그다음에 탑의 시술 위에 이제 PCL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밸브 스트롬보시스, 페이스메이커, 파랄 릭, 그다음에 스트로크 같은 이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좀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이제 듀러빌리티에 대한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듀러빌리티 얘기를 하려면 이제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 디스펑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이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 디스펑션에서는 이제 스트럭처럴 밸브 디스트리뷰션과 non 스트럭처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스트롬보시스, 그다음에 엔도카다이티스,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이제 타비를 시행했던 연구를 이제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나왔던 이제 LRT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한 200명 정도 처음에 이제 로리스크로 처음 했던 트라이얼이 되겠고, N수는 200명이었고 프로스펙티브하게 이제 봤던 환자 싱글암으로 이제 했던 연구가 되겠고, SS 스코어가 1.8%로 로리스크 환자들이 들어갔고, 그래도 나이는 73.6세로 비교적 고령의 환자들이 더 포함됐습니다. 첫 2년째까지 모탈리티가 한 4.1%로 보고가 됐고, 최근에 4년 팔로우까지 해서 12.1%, 그다음에 스트로크 한 7.9% 이벤트가 됐다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밸브 에어리어나 이제 민 그레디언트는 보시는 것 같이 해가 2년, 4년 지나도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하이퍼 어티뉴에이티드 리플레이스 스트롬보시스가 있던 환자들에도 불구하고 민 그레디언트라든지 밸브 에어리어는 발생하지 않는 환자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헐트가 한 14% 정도에서 이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발생하는 환자들에서도 모더레이트 이상의 헤모다이나믹 향한 스트럭처럴 밸브 디테로레이션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아까 처음에 우려됐던 이제 하이퍼 오테네티드 밸브 리플레스 스트롬보시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환자의 임상적 예후에는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보여줬고요. 또 이 랜드마크적인 스터디 중에 하나가 이제 노션 트라이얼인데, 노션 트라이얼은 이제 8년까지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1세대 이제 벌룬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사용을 했던 데이터였고 280명 환자들 나이도 마찬가지로 79세로 굉장히 고령 환자들이 포함됐고 SSS는 3% 정도였습니다. 8년 동안 팔로우를 해도 수술에 비해서 이제 탑의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밸브 오리피스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어는 수술에 비해서 좀 더 크게 유지가 되고 있고 민 그레디언트는 더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도 보시면은 스트럭처 밸브 디테리어레이션이 수술에 비해서 탑의가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게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프라스틱 밸브 디스펑션은 양궁 간에 이제 숫자는 조금 더 탑의가 좀 적었지만 통계적 차이는 없이 양궁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바이오프라스틱 밸브 페일리어도 양궁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동안 팔로우를 했더니 이 수술과 비교해서 탑의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파트너 3 트라이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가 2년 데이터가 이제 최근에 나왔고 2년 동안 팔로우를 해도 이제 여러 가지 하드 엔드포인트라든지 스트로크 같은 이벤트가 수술에 비해서 탑의가 더 좋거나 혹은 나쁘지 않다라고 데이터를 2년 팔로업 데이터를 보여주었고요. 환자의 이게 만족도라든지 증상 호전 여부도 수술에 비해서 좀 더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 데이터에서도 보시면은 파트너 3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이제 밸브를 사용했던 연구에서도 이 수술에 비해서 민 그레디언트라든지 차이가 수술과 비해서 차이가 없고 이거는 2년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밸브 에어리어도 2년까지 양관의 차이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 밸브 디테리어레이션이라든지 밸브 페일리어도 양관의 차이가 없이 2년 동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파라밸브럴 릭이 조금 더 마일드 이상의 릭이 이 수술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임상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밸브 스럼버시스는 이제 탑에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이제 에볼루 로우 리스크 트라이얼 2년 팔로업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이 수술에 비해서 탑의가 이런 올커즈 모탈리티라든지 스트로크가 발생이 더 이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없어서 이 트라이얼에서는 이제 넌인필요함을 이제 증명을 했던 것이 되겠고요. 밸브 에어리라든지 민 그레디언트는 수술에 비해서 이제 탑의가 조금 더 잘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라밸브럴 릭이나 이 PPM 같은 것이 조금 더 이제 수술에 비해서 조금 탑의에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임상적인 데이터, 임상적 클리니컬 아웃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메타 분석에서도 보시면은 12개월 메이저 클리니컬 아웃컴이라든지 해서 수술에 비해서 탑의가 조금 더 페이버하다는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컴플리케이션도 더 탑의에서 더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페이스메이커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 뭐 해결을 좀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큰 연구 데이터가 LRT가 이제 4년까지 팔로우했고 노션이 8년, 제일 긴 8년을 팔로우했고요. 파트너 3랑 이제 에볼루 로우 리스크가 지금 2년 데이터까지 발표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제 흉부외과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듀러빌리티가 문제인데 이 수술에서는 한 10년에서 20년 이상까지 데이터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탑의는 아직 그런 데이터가 없고 앞에 보셨던 이제 이 파트너 3라든지 에볼루 로우 리스크 이 트라이얼에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2년 데이터가 있지만 그 하이 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데이터에서는 8년까지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길게는 10년까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지 이 듀러빌리티 이슈가 해결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수술로 이제 모든 이제 수술로 바이오프라스틱 밸브를 이제 삽입했던 데이터를 보시면은 나이가 75세 이상인 환자들은 오랫동안 잘 이 밸브 서바이벌이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모탈리티가 더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바이올로지컬 밸브 대비해서
메카니컬 밸브가 조금 더 이벤트가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어가 메카니컬 밸브가 바이프로스틱 밸브보다 더 팔로우를 7년 이상 팔로우를 했을 때 더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하게 예측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보시면 다 60세 미만이고 미네이지가 한 50세 길게 7년 동안 팔로우를 했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애니징에 또 나왔던 데이터 보시면은 메카니컬 밸브와 바이올로직 프로세스 밸브를 삽입했던 환자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메카니컬 밸브 한 6,000명, 바이오프로스틱 밸브 한 3,800명 환자를 비교를 했고 나이는 한 56에서 57세 정도, 지금 굉장히 젊은 환자였는데요. 나이가 55세에서 64세 환자들은 메카니컬 밸브나 바이오프로스틱 밸브가 양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54세 미만의 환자들은 바이오프로스틱 밸브보다 메카니컬 밸브가 좀 더 환자의 이후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서지컬 메카니컬 밸브나 바이오프로스틱 밸브가 차이가 없는데 나이가 젊은 환자들에서는 메카니컬 밸브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로우리스크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랜덤 트라이얼이 제일 긴 게 아직은 2년밖에 없는데 싱글암으로서는 이제 하이리스크 환자들 뭐 10년까지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10년이 지나도 이런 민 그레디언트의 차이가 더 발생이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이터 보면 타비 밸브도 한 10년까지는 아직까지 뭐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파트너 3와 에볼로 로우 리스크가 10년 팔로업 데이터까지 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서는 이제 노션 2 트라이얼이 이제 진행 중인데 심토마틱 AS 로우 리스크 STS 스코어가 4% 미만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RCT를 하고 있고 한 370명의 환자가 대상이 되어 있고요. 나이도 7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션 2 트라이얼이 곧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무증상 시비어 AS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AVR을 했던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아산에서 했던 데이터고 이 연구는 이제 베리 시비어 AS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 나이가 한 64세, 비교적 로우 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컨저버티브 케어를 했던 환자들에 비해서 얼리 서저리를 했던 환자들이 여러 가지 데스라든지 그런 카디오바스큘러 사망을 모두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제 아바트 트라이얼에서도 보시면은 무증상의 시비어 AS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 나이가 67세였고 STS 스코어는 1.6% 정도 굉장히 로우 리스크의 무증상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도 컨저버티브 케어에 비해서 수술했을 때 약 한 50% 가까이 이벤트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뭐 연구 중에 이제 얼리 타바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무증상 이제 시비어 AS 환자를 해서 앞에서 이제 아바타 트라이얼은 서지컬 AVR을 했던 환자들이고 데이터고 이 무증상 시비어 AS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이고 LVF가 5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STS가 10 미만인 이하인 환자들을 먼저 트레드밀 테스트에서 트레드밀 테스트도 정상인 환자들을 랜덤으로 해서 타비를 할 거냐 아니면 클리니컬 팔로우를 할 거냐 이런 이제 랜덤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타바 언로드 트라이얼도 그런 좀 독특하게 이제 모더레이트 AS가 있으면서 하트 페일리어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비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옵티멀 하트 페일리어 치료만 할 거냐 이런 것을 랜덤을 해서 이제 보고 있는 데이터도 실험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프로그레스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 증상이 있거나 혹은 이제 카디악 데미지 디스펑션이 있는 모더레이트 AS를 선제적으로 빨리 이제 타비를 할 거냐 혹은 이제 팔로우를 할 거냐 약물 치료만 할 거냐를 비교하는 이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타바 밸브가 뭐 여러 가지 시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델리버리 시스템 문제라든지 포지션하는데 좀 쉽게 잘 될 것이라든지 프로넌의 액세스가 이제 좀 더 편하게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싱이 필요 없게 된다든지 혹은 이제 컨덕션 어브노멀티 발생이 좀 적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좀 해결이 돼야지 아마 사바에 비해서 타바가 좀 인디케이션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을 내면은 뭐 로우 리스크 환자들에서 타바가 사바에 비해서 이제 넌 인필하다라고
라는 것이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랜덤 트라이얼로 나왔는데 이건 아직까지 이제 2년 내에서만 얘기가 돼 있고 2년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이가 많지만은 로우 리스크 환자들은 뭐 무조건 타바가 우선이 될 것 같고요. 50세 미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메카니컬 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50에서 60세 상위에서는 뭐 아직까지도 뭐 바이오프라스틱 밸브보다는 메카니컬 밸브가 좀 더 페이버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65에서 75세 상에서는 타바나 사바는 아직까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앞으로 데이터가 쌓여지고 말씀드렸던 파트너3나 레벨 로우 리스크의 롱텀 데이터가 나오면은 결국엔 사바에 비해서 타바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희춘 교수님이 아주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여의도 성모병원 사현경 교수님께서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탑이랑 서지컬 ABR이랑 실제 어떤 클리니컬 아웃컴이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아마 처음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고하는 거고 이게 아까 배정환 교수님 말한 그런 핀백과에서 주장하는 탑이랑 사바를 리얼월드에서 한번 컴패리전 해보자. 요 데이터가 그때 반영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예,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영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타비와 사바의 임상 아웃컴을 비교한 리얼월드 비교 연구 데이터를 소개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뭐 많이 아시는 이제 연구입니다. 지금 드디어 양대 밸브 시스템에서 결국 각 리스크에 따라서 RCT를 진행하였고 드디어 이제 2019년에 이제 로어 리스크까지 괄목할 만한 이제 성과를 보여주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점정을 찍고 이제 타비가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서 대체적인 치료에서 이제는 표준적인 치료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는 어떤 것인가? 제가 좀 해외 데이터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이 타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2007년부터 그리고 뭐 좀 멀지만 2013년까지 이 연두색 그래프가 보여드리듯이 타비의 성적이 계속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벌써 이것도 10년 가까이 전인데 이미 이때 서저리의 사망률을 벌써 역전을 시키게 되었고 물론 이 연구는 RCT는 아니고 옵저베이셔널 데이터에 지나지 않지만 점선이 이 유로스코어인데 유로스코어가 벌써 이 타비가 훨씬 불리한 조건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리얼월드 데이터로도 상당한 이 타비의 좋은 성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독일 레지스트리 데이터인데요. PSAM을 하고서 봤을 때 5년 데이터 팔로우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술에 비해서는 좀 불리한 것으로 일단 리얼월드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벌써 지금부터 한 10년 전의 데이터니까 뭐 디바이스가 더 개량되고 테크닉이 발전되고 최근에는 좀 결과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그동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타비 레지스트리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망률만 보시면 1개월 사망률이 토탈 12% 정도 그리고 1년 사망률이 한 9%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었고 또 밸브의 제너레이션 대비 비교했을 때 사피엔3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한 데이터입니다. 사피엔 XT에 비해서 CV 데스는 줄였고 올코즈 데스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데이터는 이제 서저리와 타비를 직접 비교한 건 아니었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것들 중에 서저리와 타비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싱글 센터 데이터이고요. 고위험군 환자만 아주 초창기 시절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셨듯이 사망률이 1년 데이터가 87%대 83%로 뭐 타비가 뉴메리컬하게는 조금 불리하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타비가 뭐 너무 일찍 빨리 이 카플란마이어가 끊기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팔로업 듀레이션이 이제 좀 많이 짧았고 또 이 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파퓰레이션의 대부분이
그 서저리 파트 환자들이 먼저 N수가 많고 나중에 이제 2012년에 근접해서야 타비가 시행이 됐을 거기 때문에 좀 임상적인 인포메이션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역시 같은 기관의 데이터고요. 이건 또 보시면은 올코즈 모터리티가 한 달 봤을 때, 석 달 봤을 때 타비가 뭐 10건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또 이건 또 너무 좀 데이터가 튀지만 14명 시행해서 뭐 한 30% 가까이 이제 사망을 해서 뭐 크게 차이는 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더라 뭐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N수가 이제 적고 이게 데이터가 튀는 것들이 많아서 좀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건 또 다른 센터인데요. 이 흉부외과에서 발표했던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35명 수술을 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더라. 또 역시 정반대의 데이터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건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N수가 충분히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서저리 그리고 타비를 코드 분석을 하여서 추출을 하였고 총 10,000명 정도를 이제 추출을 하였습니다. 미싱 데이터가 조금 있었고 이 중에 그 밸브 치환수를 이제 AS로만 시행한다는 이제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팩티브 엔도카르디티스랄지 AR을 이제 한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각각 한 6,000명, 1,200, 1,300명 정도의 환자가 이제 추출이 됐습니다. 이 중에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린 환자 65세 미만은 제외를 시켰고 그 이후에 PSM을 해서 이제 각군에 이제 한 1,000명 정도 환자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올 코즈 데스 그리고 이스케믹 스트로크, ICH 이제 컴포지스라 했고 각각 이제 컴포넌트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세이프티 엔드 포인트로는 재시술 또는 재시술로 하였고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의 확률도 계산하였습니다. 이거 이제 PSM 하기 전에 데이터입니다. 타바가 서저리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N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타비가 도입된 그 초창기 데이터니까 현재는 타비가 이제 이거보다는 좀 비중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예상되시다시피 나이는 뭐 80세대, 73세로 뭐 타비 쪽이 훨씬 나이가 많은 환자였고요. 작은 차이긴 합니다만 여자가 조금 더 타비 쪽에서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언더라인 디지즈도 타비가 모두 대부분 더 이제 코모비디티가 많은 환자들이었고, 이건 PSM 이후에 약 1,000명씩의 데이터를 비교하였고 나이 79세 정도로 비슷하게 맞추고 나머지 언더라인 디지즈도 모두 차이가 없게 맞췄습니다. 클리니컬 아웃컴 이제 보시겠습니다. 전체 사망률을 보면 타비 쪽이 12%, 서저리 쪽이 19% 정도로 거의 한 30% 가까이 이제 이 타비 쪽이 이제 우월한 것으로 통계적인 차이도 입증을 했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이게 조금 저희 데이터의 좀 위크 포인트인데 좀 16%대 20% 정도로 조금 카운트가 많이 된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은 되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마지널하긴 합니다만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타비 쪽에서 이 스트로크,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좀 덜 발생한 걸로 나왔습니다. ICH는 뭐 비슷했고요. 리피트 프로시저는 뭐 1,000건씩 했는데 각 군에서 8건, 4건 정도 나왔으니까 양금 모두 이제 상당히 세이프한 트리트먼트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인서션 확률은 타비가 한 10% 조금 안 되는 정도, 서저리는 3%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나와서 타비가 역시 컨덕션 디스터번스는 많이 일으키는 시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디안 팔로업은 한 15개월 정도였습니다. 카플란 마이어 플러스 좀 보신 바와 같이 초기에 상당히 많이 그 모털러티에서 격차를 보여주고 이 효과가 한 지금 3년까지 지금 최대 팔로업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차이는 좀 유지를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금 뭐 아쉽다면 초기에 많이 서바이벌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갈수록 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로크는 보신 바와 같이 역시 마지널합니다만 통계적인 차이가 보여졌고 그 서바이벌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조금 특이한 점 같습니다.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는 뭐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컴포지트 아웃컴을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잡았을 때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유의하게 타비가 서저리에 비해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그 타비의 약점이 되겠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시술 초기에 뭐 거의 한 7, 8%의 환자들이 이제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뭐 완전히 이제 벌어져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레지스트리 데이터인데 지금 요 빨간 선 30대 한 달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이 시술 확률이 지금 한 최근에 올 때 한 1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가 안 되고 한 7, 8% 정도 되니까 이게 미국 데이터에 비해서도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시술 확률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서구 데이터들 대부분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좀 뭐 적어도 뉴메리컬하게는 좀 이런 페이스메이커 시술 확률이 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시술 확률은 뭐 건수가 뭐 양군 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이제 뭐 약점이라면 역시나 이제 건보 데이터가 갖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건보 데이터는 이제 코드 분석을 이제 해서 그 이벤트를 계산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이 진단명이 실제 상황이랑 일치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한 건 했는데 이 수술이 진정으로 이 협착증 때문에 한 AVR일 것이냐라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AR이랄지 이런 대동맥판 치환술을 할 수 있는 코드명이 있는 환자들을 최대한 이제 제외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스트로크 확률이 지금 10%가 넘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이 한 1년에 한 5% 안팎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좀 지나치게 좀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어들이 가장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수술과 시술을 동등하게 비교하려면 수술이 아이솔레이티드 AVR이어야 하는데 이 콘코미턴트 서저리가 지금 포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이제 꼭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저희도 이제 세컨 오퍼레이션 코드랄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로업 기간이 지금 저희가 이제 메디안이 15개월 정도 나왔는데 전체 인롤 기간이 4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밖에 나오지 못한 것은 타비가 그 동안에 그 시술 건수가 점점 그로잉하는 추세 상태에서의 그 인롤이었기 때문에 나중 후반기에 인롤한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메디안 팔로업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건보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지만 이미지 데이터랄지 헤모다이내믹 데이터는 이제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도 이제 이번 발표를 준비하다가 이제 알은 사실인데요. 우리는 RCT의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통계적인 파워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그 가이드라인에도 활용하고 하지만 정작 이 파트너 3의 이 서저리 데이터를 보시면 이 AVR을 했다고 하는 환자들이 캐비지를 같이 하는 환자가 10%가 무려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RCT 환자들조차도 사실은 아이솔레이티드 AVR이라고 할 수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비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타비는 PCI를 한 6% 하고 서저리는 한 12% 한 환자들을 내놓고 서로 RCT입니다 하고 이제 비교를 했던 거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리얼 월드 데이터도 오히려 더 가치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CT가 그럼 리얼 월드보다 우월하냐? 리얼 월드 데이터가 RCT보다 이제 정말 불리한 거냐? 저는 한번 이런 좀 의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파트너 1의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인데요. 보시면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리버스큘러레이션 해야 된다. 이런 환자들도 다 제외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MCS가 있다거나 EF가 많이 낮거나 보시면 뭐 3개월 이내에 GI 블리딩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제외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타비가 장장 필요한 환자인데 3개월 이내에 GI 블리딩이 있다고 해서 제외한다 이런 건 좀 아주 비현실적인 내용이고 RCT로서의 세팅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이겠지만 오히려 이런 좀 비현실적인 세팅의 RCT를 고려한다면 이런 리얼 월드 데이터가
더 좋은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타비가 더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코모비디티가 많은 환자들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올코즈 모탈리티 그리고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각각 줄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리피 프로시저 레이트는 생각보다 적은 안전한 시술이었고요. BPM은 레이트가 한 9% 정도 나왔는데 1년에서 전반적으로 웨스턴 데이터에 비해서는 조금 뉴메리컬하게 적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발표를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세션의 마지막 강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서울성모병원에 계시는 장규육 선생님께서 Future of TAVI in Korea My Perspective라는 제목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장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게 김효수 교수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오늘 스케줄이 안 되셔서 제가 급하게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조금 흥미로운 케이스를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환자는 2번의 ABR을 받은 82세 할아버지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파라발브라 닉을 그때 제가 바스큘라 플러그로 막았는데 다시 그 옆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비어 TVL이 와서 밸브 프랙처 시키고 탑했던 그런 케이스. 82세 할아버지고 이제 올솜네아 펄모네 에데마로 오셨고 이제 에픽 밸브로 이제 MVR ABR을 했고 다시 마이트로 플로우로 이제 ABR을 또 했던 임팩티브 엔도카다이스가 와서 근데 이제 2018년도에 그 옆으로 또 엄청난 AR이 또 생겼습니다. 파라벨라 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엠플라치 바스칼 플럭 18mm를 사용해서 그 사이로 이렇게 플러깅을 잘 해서 시비어 AR에서 이제 마일드 AR로 이제 바꿔서 4년 동안 잘 지내셨는데요. 4년 후에 보니까 또 똑같은 형태의 시비어 파라벨라 닉이 생기면서 이젝션 프랙션이 이제 정상이셨던 분이 한 35%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울토그램을 해봤더니 역시 그 옆으로 아주 시비어한 파라벨라 닉이 생겼고 CT에서 보면은 이제 바스큘라 플럭 들어간 그 옆에 다시 또 벌어져가지고 요 틈으로 새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워낙 82세고 수술 2번에 이미 이제 많이 쇠약해지고 이젝션 프랙션도 35% 떨어져 있어서 이제 서저리보다는 당연히 시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21mm 마이트로 플로우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 21mm 안에 가 17mm입니다. 그래서 트루 인터널 데미지 17mm니까 사피엔 3 20mm를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피엔 3 20mm를 요 안에다 놓으면 요거는 안 막히기 때문에 하는 이제 의미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밸브 프랙처를 시켜서 밸브 디멘전을 한 3, 4mm 더 넓히면 23mm로 더 이렇게 좀 진붕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마이트로 플로우는 이제 밸브 사이즈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쓴 아트라스 골드라는 반론을 쓰면은 12기압을 갔을 때 밸브 프랙처가 온다 이렇게 이미 문헌에 다 나와 있어서요. 아트라스 골드를 선택했고 이것이 이제 12기압 가면은 21mm가 이제 한 요 정도 늘어나고 15기압 뭐 이상은 아마 안 줬던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사전에 이제 탑의하기 전에 밸브 프랙처 시키는 사진인데요. 이때 12기압까지 갔을 때 이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풀어질 때 어떤 게 있냐면 프레셔 드랍이 인플레이션 발론이 처음에는 사피엔 3 집어넣을 때 쓰는 발론으로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에 다시 이 돌려주면은 프레셔가 12기압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풀어지지 않아서 14기압까지 올라갔을 때 조금 이제 툭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프레셔 드랍이 생겼지만 이 틈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밸브를 넣기 전에 부러뜨리고 넣을 거냐, 밸브를 넣고 나서 부러뜨릴 거냐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희는 미리 해봤는데 원하는 만큼 부러지지 않아서 밸브를 넣고 부러뜨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3mm를 넣고, 그렇죠. 23mm 넣어도 서지컬 밸브 프레임과의 이제 틈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넣고 나서 여기 인덴테이션이 이제 생겨 있고, 요거를 그 프레저를 계속 올려서 이제 여기가 인덴테이션이 없을 때까지 이제 계속 올렸는데 그 이제 보니까 나중에 16까지 이제 올라갔었고요. 16으로 벌어진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부러진 틈이 있는 것을 이제 잘 보이고, 물론 가까이에 쏴서 정확한 ABA 그 파라벨라 닉의 AR의 디그리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까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에코에서는 뭐 거의 안 보이고 있었고, CT에서도 그 틈이 제가 가꾸지 못했는데 CT에서 그 틈이 좁아진 걸 알 수 있어서 석세스풀하게 실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환자는 이제 나식스 알닥돈 하나씩 먹고 별 문제 없어서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가 이제 점점 많은 것을 이제 심플하게 만들면서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칩이랑 스트럭처 하티즈 인터벤션이 있는데, 스트럭처 하티즈 인터벤션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건가를 제가 그냥 저 나름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일단은 뭐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익스펜션 될 거로 생각되는데, 뭐 전통적으로는 그 엘더리 페이션 3커스 CBAS가 이제 대상이 되겠지만, 이런 환자들도 점점 탑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증상 CBAS, 모더릿 AS인데 하프펠리어가 동반되어 있거나 스트럭처럴 데미지가 있을 때, 이제 그다음에 바이프로스테틱 아올틱 마이트랄 밸브 페일리어, 그다음에 이제 시비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인데 뉴마틱이 아니고 이제 맥으로 생기는 이제 시비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그다음에 시비어 AR 이런 경우도 이제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최익준 교수님 말씀하신 얼리 타바랑 타바 언노드를 통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이제 타비가 커버할 거고, 모더릿 AS는 이런 카디악 스트럭처럴 데미지가 오는지 아니면 시비어로 이행이 되는지 액티브 서바일런스를 하고, 이제 마일드 AS는 이런 어떤 드럭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쪽으로 진행 안 되게 이것이 이제 미래의 비전인데요. 엘더리 페이션트의 타비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심플하고 굉장히 쉬운 걸 여기는 분들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이런 상태인데 이제 양쪽으로 프라이 퓨전이 그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호자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해달라고 했던 분인데요. CT를 찍었는데 칼슘이 별로 생각보다 없어서 이제 요 사펜을 바로 이제 그 프리발은 없이 했고, 그랬을 때 이제 프로스코피 타임이 13분 46초니까 시술 전체 그 프로로 밟아서 했던 기간이 이제 거의 15분 이내에 끝나는, 굉장히, 그래서 리스크는 결국 서지컬 리스크가 아니고 아나토미컬 팩터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이로 아까 이제 하는 그 SS과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시비어 AS는 파라독시컬이나 클래시컬, 그 아심토마틱 바이커스피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고, 이제 AR 스페시픽한 밸브가 이제 나오고 있으면 이제 AR도 여기 들어갈 거고, 이제 바이프로스텍 페일리어, 그다음에 모더릿 AS인데 그 타비가 도움이 되는 그런 환자군들, 이런 환자군들로 점점 익스펜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S를 환자들을 볼 때 알아두셔야 될 것이, 타비는 아니 AS는 정지된 질환이 아니고 이 인터스텔 셀이 계속 칼시피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한 디지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타비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이제 LVLA, 그 펄모너리 서큘레이션, 그다음에 결국은 저쪽 그 RV까지 데미지를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초기에 하면은 시술이 굉장히 쉽고, 이제 롱텀 클리니컬 카디악 데미지가 별로 안 왔기 때문에 롱텀 데미지가 적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초기에 하려면 이제 이 셀프 익스펜더블과 발로린 익스펜더블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보완하는 밸브들이 나오면서 이제 파라다임 시프트가 이제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AS 환자를 볼 때는 이 AS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카디악 데미지가 이제 더 큰 문제다. 이것이 롱텀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마틴 레온이 이제 2017년도에 유러피안 합전을 발표한 내용인데 이제 이 카디악 데미지가 없는 군 AS에서 카디악 데미지가 이제 LV에 생기는 거는 스테이지 1, LA까지 간 경우는 스테이지 2, 프로모니 서큘레이션까지 간 경우에는 이제 바스큘레이션 간 스테이지 3, RV까지 간 경우는 스테이지 4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건 이제 에코카디오그램의 각각의 데미지 LVH가 생기고 그 LV 엔드사이클 프레셔가 올라가고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는 그다음에 모더릿 시비어 MR이 생겼거나 LA가 커지거나 에티럴 피브레이션이 생겼을 경우 그다음에 RV 프레셔가 60 이상일 경우 이렇게 해서 봤더니 그 AB 이게 파트너 이게 그 2A 2B를 합친 그 거기서 이제 ABR 했던 사람들의 완이어 모텔리티가 이렇게 큰 스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격차를 보인다.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 잭 카디오버스큘러 이미징에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내셔널와이드 에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모더릿 AS 환자인데 이런 또 마찬가지로 스트럭처럴 데미지가 LV, LA, 이제 프레모리 바스큘러처, 나이트 벤트클에 왔을 때 그 어떻게 이제 예후가 되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더릿 AS인데도 카디악 데미지가 오면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Vmax를 4.0, 뭐 민 프레저인데 40 이렇게 나오는 그 심플하게 거기 넘으면 10이요. 거기 안 넘으면 모더릿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그리고 AS가 모더리트라도 애프터로드를 견뎌내는 그 환자마다의 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어드밴스 이벤트가 차이가 난다 이런 겁니다. 예, 요 마찬가지로 이게 언트리트 모더리트 AS가 이게 그다그 예후가 카디악 데미지가 오면은 이제 안 좋다라는 거가 아주 우리 그 인상적인 데이터였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그런 에코로 그 평가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고 이제 커런트 4.0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네피드 프로에이션 하는 환자도 있고 이제 그 네피드 프로 그 CVO AS까지 되지도 않은데 이미 이제 그거에 의해서 카디악 데미지가 오는 경우 그래서 이런 아까 같은 트라이얼하고 저는 프로그레스 트라이얼이 굉장히 그 인상 깊었는데요. 이거는 모더릿 AS인데 아까 말한 그런 그 스트럭처럴 그 카디악 데미지가 오면은 이제 탑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환자를 몇 명 인로를 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합니다. 예, 프로그레스 트라이얼은 65세 이상이면서 모더리트면서 이제 이런 아까 말한 카디악 데미지 에비던스가 있을 때로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런 그 모더릿 AS까지도 앞으로는 이제 타비가 아마 이제 그 커버하는 이제 시대가 이제 금방 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65세 고령 인구가 아마 65년까지 하면은 이제 그 1,827만 명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약 4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이제 퇴행성 이런 그 주로 시비어 AS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진단율은 한 0.1%라고 하는데요. 그 미국만 해도 한 7%, 일본만 해도 한 2에서 4%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진단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에드워드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그 시비어 AS 환자가 이제 2028년도에는 한 19만 5천 명, 2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진단되는 비율은 20만 명이 갑자기 7만 명 정도 이제 반 이하로 이제 떨어질 한 30-40% 진단이 되고 7만 명 중에서도 치료받는 사람들은 이제 실제 치료받는 사람들은 한 10,000명 정도 그래서 20만 명 중 찾아내서 한 10,000명 정도 치료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교육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4개가 있었고요.
우리 패널 선생님은 진주고려병원의 김성훈 선생님, 양산 부산대병원의 김준홍 선생님, 유고려병원의 김태훈 선생님, 대전성모병원의 박만원 선생님, 세종 충남대병원의 박현웅 선생님, 부산 백병원의 양대현 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탑이 현재 또 미래에 대해서 뭐 코멘트, 퀘션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 저게 배정환 선생님께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보험을 이렇게 현실화 또 우리 현장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깊이 경의를 표하고 저도 이 정도까지 노력하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주신 말씀 중에 사실은 그 하트팀 디스커션에 수술하는 환자도 우리가 개입해서 탑이 받아야 될 환자를 탑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수술 환자를 우리가 다 개입해서 뭐 사인을 해야 되고 막 이런다면 아마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팀의 반발도 많이 심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수술하는 환자 중에 이제 그 수치리스 밸브 있잖아요. 수치리스 밸브를 하는 환자를 보면 아니 저걸 넣을 거면 탑이 하는 게 더 나은데 우리가 저거 하라고 보낸 거 아닌데 나이도 젊고 이런데 수치리스 밸브 넣고 이래서 한 번씩 이제 환자 입장에서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우리 내로 다운해서 아니 수치리스 밸브 넣을 거면 이거는 이거 심장팀하고 같이 좀 의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그냥 하나. 예, 선생님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그 모든 밸브라 시비어 환자들을 갖다가 하트팀 디스커션에서 논의하는 게 되게 어려울 가능성은 확실히 많거든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하트팀 디스커션 하면은 뭐 만약에 서전이 6명, 7명 있는 데는 어떻게 하든지 2명이 들어오시지만 서전이 2명 있는 병원은 하트팀 디스커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바쁘시대요. 외래 보고 있고 수술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고 해서 바쁘다고 하고. 근데 금방 말씀하셨던 수처리스 밸브에 대해서는 좀 이런저런 디베이트가 많은데 서전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클래시컬 사바를 하려면은 이 아우토토미 자체 위치가 딱 고정이 돼 있거든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타일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수처리스 밸브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썰어야 되는 부위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그거를 피해가지고 위쪽으로 할 수도 있고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들어가서 다 열어 댔겠는데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하나 그냥 저기를 클래식 사바를 하지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제 서전들 내에서도 조금 내분이 있거든요. 그 수처리스 밸브에 대해서 유용성이 그런 분 쪽이라도 해서 저희가 하트팀 디스커션을 이루어 가지고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흉부외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과 의사가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이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논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논의를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서전들이 타비의 기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15도 더 돌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들어가고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더 해봐가지고 환자한테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환 교수님께 질문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데. 최인호 이사장님과 배정환 이사님 때문에 우리 저희들이 지금 탑의를 굉장히 환자들한테 쉽게 이렇게 얘기를 좀 경제적으로 좀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전에 스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 기준이 되고 나서 보험을 해주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가지고 또 이런 삭감의 문제 이런 걸 갖다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게 SDS 스코어를 보면은 좀 주관적인 면이 많잖아요. 8% 넘기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4% 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나이는 한 79세고
SS 스코어가 3.9, 한 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은 돈이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보험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이게 시술을 하냐 마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관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했는데 삭감이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많기 때문에 이 삭감이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팁이 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회에서도 그렇고 심평원에서도 그렇고 초기 3개월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잖아요. 내가 지금 79.8세야. 근데 5월 1일이 되면은 80세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환자 부담감이 5%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버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번 첫 3개월이나 한 6개월 동안 타비 케이스가 우리가 예측컨대 1년에 한 15에서 25%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 이상 증가가 올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두 번째는 삭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치명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수가는 50만 원도 안 되는데 디바이스 값이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도 사실 이걸 갖다가 건드리지 않고 싶어하는 면이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기관 내 하트팀 디스커션이 얼마나 공고하고 클리어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평원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조정이나 삭감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트팀 디스커션에서 정말 클리어하게 결정을 해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입증이 되면은 행정기관에서도 그 가장 큰 전문가의 결정기구거든요. 그래서 2번이나 하라고 이번에 만들어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기관 내 디스커션이십니다. 네, 아마 플로우에서도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 선생님 질문, 코멘트. 네. 들리세요? 저는 그 탑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평원에서 지금 심장학회하고 중지학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탑이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흉부외과 학회에서 이번에 학회 열면서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다 추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녹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흉부외과는 그 말의 일관성이 좀 없다라고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배장훈 선생님 말씀한 대로 그 현재 탑이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7명인가 8명이 합동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그 심장내과는 2명이 있고 흉부외과 2명, 그다음에 비심장 그쪽을 해서 나머지 관여하는데 거기서 그 탑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은 심장내과 2명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아까 배장훈 선생님 말씀한 대로 그 심사의 체계가 크게 변경하는 게 뭐냐면 병원의 하드팀의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그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존중한 거를 심평원에서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드팀이 얼마나 잘 되는 게 향후에 이런 그 잘 되는 방향성이 될 것 같다. 그런 거죠. 이게 3천만 원 사건이면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 제가 가장 그 이제 걱정하는 거는 아까 장기욱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를 합의하면은 100% 삭감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직은. VMAX가 4 넘었습니다. 아니 아까 예를 들면 모듈레이트 AS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요? 그 그건 이제 미래 그런 거 에이시임토마틱한 거 다 미래에 된 거는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 추적을 갖다 계속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시비어 AS만 해라. 반드시. 이게 보면은 이 보드라인에 걸려 있는 눈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기에서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니고 타에서 브레이크가 걸면은 이게 앞으로 3개월 후에 1년 후에 그 다시 이게 재평가될 때 결코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비어 AS를 꼭 해달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대부분 서류 심사기 때문에 이슈가 안 돼요. 근데 하나 됐던 거는 여명이 과연 뭐 캔서도 있고 막 그랬는데 여명 1년 미만을 어떻게 되느냐 그런 그러니까 사소한 마이너한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심사권은 너무 그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현재 크게 큰 악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심사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80세 이렇게 클리어컷하게 나누는 게 우리 시술자 입장에서는 결국 불리한 게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제 그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시는 전두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또 패널 선생님, 제가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수가 자체 현실화는 꼭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방에서 근근히 탑이 센터를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어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탑이하게 되면 뭐 한 방에 뭐 10명 이상 들어가게 되고, 사실은 뭐 한 달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는 사실은 뭐 인건비 대비는 사실은 그 손해거든요. 그래서 적정화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여화에서는 굉장히 제가 감사를 드리고 고마운데, 두 번째 또 궁금한 건 뭐냐면, 탑이 지정 기관이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갱신의 조건이 사실은 탑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서저리, 그다음에 에바, 테바 뭐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탑을 안 해도 사실은 탑이 센터 자체 유지는 서저리가 더 돼야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이런 탑이 지정에 대한 처음에 진입을 할 때는 어떤 좀 타이트한 기준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정을 받고 잘 타비를 해나가는 그런 센터의 경우에는 갱신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어떤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는 이 탑이 기준 센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면 탈락이 되고 한두 개 차이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논의는 혹시 되시고 있는 건지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험이사님이나 아니면 뭐 전두수 교수님, 아니면 전임 뭐 이사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배장한 교수님, 저기 전두수 교수도 나 잠깐. 예, 전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마스크 벗고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규정은 그 카운터 밸런스가 굉장히 세요. 흉배가가 절대 그 사이버하브에서 타바를 갖다 자유롭게 풀어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만원 선생님 의견은 저희들 입장에는 100% 동감하지만은 이 제도권에서 그걸 조절할 때는 그걸 밸런스, 그다음에 하트팀 어프로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상당히 개인적인 입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그 어려움을 다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사실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골의 작은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의 그 저기 풍 무슨 동에 있는 병원의 심장센터장이 병원장님께 3번이나 호출을 당해서 올라갔습니다. 작년만. 그게 전혀 수치가 안 맞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8월 달에 이제는 이제 그 소관이 급여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급여과 과장이 새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를 좀 더 해보려고 저희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서저리 10건은 저희도 참 불만인데, 이 서저리 10건으로 가장 이득을 본 건 누구냐면 환자도 아니고 인터벤셔니스트도 아니고 시골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심장내과 선생님들께서 CVIH다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환자들이 다 서울로 가버렸죠. 근데 서저리 10개를 만들려고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환자를 붙잡지 않으십니까? 그래갖고 10개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타비를 좀 해요. 그 타비를 해서 아무리 붙잡아도 10케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서저리가.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타비 쪽의 스킬은 계속 올라가는데 서저리 쪽의 스킬은 차이가 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네카랑 같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흉부외과하고 심장내과하고 최근 2년치인가 3년치의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하고 프로스펙티브 데이터에 CVIS 올 서저리 올 타비를 네카에서 지금 컬렉션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타비 센터는 하이볼륨 센터나 로볼륨 센터나 굉장히 다 정선된 센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서저리 센터가 1년에 뭐 AVR 4개, 5개 이렇게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모탈리티가 진짜 극단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데이터 컬렉션을 잘해가지고 내년이라도 후년이라도 천천히 저희가 설득을 할 수 있는, 정보기관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패널 선생님 네. 뭐 코멘트, 질문. 유구려병원의 김태훈입니다. 저는 이제 2차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MI로 오신 환자분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본인은 이런 게 심장 질환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디스냐로 오신 환자분들 에코를 하다가 예를 들어 뭐 80몇 세 이런 할머니들 보면은 처음으로 에코를 하셨는데 CVAS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교수님들 다들 열심히 막 진료하시고 힘드시고 한 이런 그 보면은 실제로 저희 국민들과의 괴리가 굉장히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미국 연수 갔었을 때 그때 보면은 그 어떤 미국 뇌졸중 관련 보면은 간단하게 포스터를 만들어 갖고서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 911을 호출해서 가십시오라고 하듯이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디스니아가 있을 때 이게 정말로 심장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사실은 대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장 교수님 보셨지만 실제로 CBAS 환자들 중에 한 3분의 1밖에 진단을 못 받는다. 그 중에 대부분은 본인이 이런 게 있을 때 병원을 가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쨌든 뭐 정부 차원이든 학회 차원이든 간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가서 심장 검사라도 한번 받아 보십시오라는 그런 게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진단율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환자들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Q&A가 뭐 더 많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아까 우리 배장환 교수님께서 풍모동에서 뭐 그 타비를 가장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좀 많이 하시는 우리 장기욱 교수님께서 마지막 클로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CTMD 그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유럽과 미국에서의 통합 진료의 그 트렌드를 보니까 이제 타비는 거기서 굳이 논의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 그러면서 그 거기서 진짜 논의할 컴플렉스 그 밸브라 하트 디시즈 이런 거는 진짜로 의미가 있는데 심플 타비를 굳이 거기에서 논의하냐. 근데 각 병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게 딱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은 논의를 안 하고 다 동의 무조건 모여가지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75세 이하는 다 웬만하면 수술을 하라고 하고 75에서 80은 서로 어떻게 하냐면 논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랑 보호자한테 당신은 STS급 몇 점이니까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 이제 초이스를 주는 쪽으로 이제 통합 진료를 하는데 그 통합 진료가 사실 서로 그 각 병원에서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그 심장 통합 진료가 되도록 디스커션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납부를 쌓는 게 저도 이제 그래서 지금 많이 납부를 쌓아서 잘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분의 강의랑 그 여러 디스커션이 있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타비가 제대로 잘 좀 안착이 되고 더 많은 환자가 잘 발굴이 돼서 이 분야에서 저희가 국민 건강에 큰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자랑스러울 때가 올 때까지 다들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해 주신 네 분의 연자님들과 디스커션 참여해 주신 패널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